12월 23일 국회 광주특위와 오공특위는 12월 30일에 최규화 전 대통령의 증언을 듣고 다음 날인 31일에는 나의 증언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인 12월 24일 이양우 변호사는 국회 관계자한테서 출석 요구서와 질문서를 송달받는 즉시 밤길을 달려 백담사로 가져왔고, 나는 안현태 전 경호실장, 김병훈 전 의전수석, 민정기 비서관 등에게 백담사로 오도록 연락하는 한편, 이양우 변호사에게 31일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한다고 공식 발표하도록 했다. 최규화 전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12월 29일 국회에 통보했다. 최 대통령은 광주특위에 보낸 서한에서 출석 거부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관련 인사들의 증언으로 그 진상이 대부분 밝혀진 지금에서의 출석 증언은 새로운 정치적 논쟁을 야기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의 일로 국회에 출석 증언하는 것은 삼권 분립 원칙에 배치되며, 대통령의 과거 통치 행위의 당부에 대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국회 특위에서도 존중되어야 하며, 대통령 재직 중의 국정행위와 관련된 국가기밀은 증언의 형태로 무절제하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서면 질의가 아닌 출석 증언은 못한다고 했다. 광주특위는 즉각 최 전 대통령을 국회 모욕 등으로 고발했다. 이양우 변호사가 광주특위와 이양우 변호사가 광주특위와 오공특위의 공동 질의서를 받아옴에 따라 나의 측근들은 본격적인 답변서 작성 작업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김병훈 전 의전수석과 큰아들 재국이 25일 저녁 컴퓨터를 가지고 들어왔고, 안현태 전 경호실장, 민정기 비서관 등은 답변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들을 가지러 서울로 되들어갔다 26일이 되어서야 다시 백담사로 돌아옴으로써 그제야 답변서 작성을 위한 캠프가 갖추어졌다. 4박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125개 항에 달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었다. 그 많은 양의 자료를 다 읽고 복잡한 과거사들을 분석하고 정리해서 정확하게 서술해야 하는 작업을 그 짧은 시간에 끝내야 한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준비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였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는 말이 생각났다. 결국 감기로 인해 알아 누워있던 나는 물론 아내까지 소매를 걷어붙일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나의 구술을 받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미국서 방학을 맞아 인사차 와 있던 지인도 손을 보탰고, 27일 저녁에는 허문도 전 장관도 합류했다. 12.12와 5.18 사태 등에 관해 답변을 해야 하는데, 당시 그 일을 직접 겪었거나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그때의 상황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안현태, 이양우, 김병훈, 민정기, 전재국 등이 나를 도와 자료를 뒤지며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답변서에 포함되기도 했는데, 12.12가 토요일이었다고 한 것이 그 한 가지 사례다. 손만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답변 내용과 관련해 같은 사안을 보는 시각과 접근 방식에서 측근 참모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어 조율하기가 어려웠다. 나의 국회 증언은 역사적인 기록이 될 것이므로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다 밝혀야 한다는 의견과, 나의 증언이 오공청산 전국을 종결하는 절차인 만큼 새로운 정치적 분란을 일으키게 될지 모를 내용들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그런 과정을 거쳐 답변서 초안이 준비된 것은 30일 오후였다. 모두가 매일같이 밤샘 작업을 한 결과였다. 마지막 정리를 위해 김병훈 의전수석과 민정기 비서관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음에도 원고는 내가 출발하기 직전에야 겨우 완성되었다. 미처 교정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출발 시간을 맞았던 것이다. 내가 완성된 답변서의 전문을 읽어본 것은 백담사를 떠나 춘천을 막 통과하던 동틀 무렵이었다. 백담사에서 서너 명에 불과한 나의 측근들이 밤샘을 하며 답변서를 만드는 동안 이양우 변호사는 서울에서
민정당 측 특위 간사들을 만나 증언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들을 협의했다. 이양우 변호사는 증인 선서는 하지 않으며 답변은 일문일답식이 아닌 일괄 답변으로 하고 증언은 당일로 끝낸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때는 그 다음 달에 발표된 3당 합당을 위한 막후 협상이 거의 타결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어서 어렵지 않게 야당과 협의를 할 수 있었다. 1980년대 마지막 해의 마지막 날인 1989년 12월 31일 새벽 5시. 나는 감기 몸살 때문에 흰 마스크를 쓴 채 백담사 일주문 앞에서 차에 올랐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백담 계곡을 내려오는 동안 동승했던 민정기 비서관이 잠시 마리 앙투아네트 이야기를 했던 일이 기억난다. 프랑스 혁명 당시 사치를 일삼은 악녀로 단죄되었지만 근래 연구가들은 그 모든 죄목들은 적국 왕실의 공주 출신은 그녀에 대한 적대감에서 악의적으로 날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단두대에 오르게 되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의연하고 당당했으며 왕비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평지의 길로 들어서자 나는 실내등을 켜고 답변서를 읽기 시작했다. 차는 용대리, 홍천, 춘천, 가평을 거쳐 워커힐 쪽으로 해서 서울에 들어왔다. 백담사에 유폐된 지 403일 만의 귀경이었다. 취재진 차량 20여 대가 줄곧 따라붙어 긴 차량 행렬을 이루면서 국회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 28분이었다. 나의 재임 시절 강요를 지낸 의원들과 민정당의 전현직 당직자들이 대거 마중을 나와 있었다. 국회 사무총장의 안내를 받아 2층 국무위원 대기실로 들어갔다. 오전 10시 회의가 개회되자 나는 이양우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입장한 뒤 증인석에 앉았다. 증인 선서는 당초 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지만 야당 측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손을 들지 않은 채 선서문을 읽는 것으로 절충을 했다. 증언대로 나간 나는 미리 준비해간 답변서를 읽어 내려갔다. 질문과 답변이 모두 예민한 내용이어서 단어 하나, 작구 하나에도 정신을 집중시켜 정확하게 읽으려 노력했다. 준비되지 않은 말이 튀어나오면 자칫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답변서 낭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야당 의석에서 불만스런 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질문서를 제출한 야당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답변일 경우 반발할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야당의 반발과 비판을 의식해 그들이 바라는 대로 답변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하고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것이 증언의 목적이기도 하다. 야당의 입장을 생각해 그들의 비위에 맞는 말만 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증언이 아니라 정치적 발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당초부터 증언에 나서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해야 되는 얘기를 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청와대와 민정당 측에 밝혀두었던 것이다. 나는 먼저 오공 비리와 관련된 답변서부터 읽어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변 내용이 부실하다며 야당 의석에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소란이 커지자 증언이 시작된 지 30여 분 만에 정회가 선포됐다. 나의 답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5.18 사태에 이르러 최고조에 이르렀다. 5차례의 정회 끝에 저녁 7시 50분경 속개된 회의에서 내가 5.18 사태 당시의 자위권과 관련한 증언을 시작하자 호남에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는 평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지르며 삿대질을 했다. 급기야는 평민당의 정상용 의원이 증언대를 향해 돌진하는 일도 벌어졌다. 나중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는 5.18 사태 당시 이른바 시민군 지도자였다. 증언대 주변에서는 달려드는 야당 의원들과 이를 말리는 여당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이 특위 위원도 아닌 평민당 소속 이철용 의원이 증언대로 달려나와 나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명패도 날아왔다.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다시 정회가 선포되었다. 이날 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소란 행위로 모두 8차례나 정회되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그날 국회 오공특위, 광주특위 연석회의는 나의 증언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지만 그날의 청문회는 나를 인신공격하고 모욕을 주는 한풀이 마당이었다. 역사적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나를 불러냈다면 나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의 증언을 다 들어본 후 시시비비를 가려야 했을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그 전해에 열렸던 청문회에서 활약한 동료 의원들이 청문회 스타로 불리며 언론의 각광을 받았던 사실에 유념했던 모양이다. TV로 중계되는 장면을 전 국민이 지켜본다는 사실을 의식했을 야당 의원들은 의석에서 일어나 고함을 지르며 삿대질하는 자신의 모습, 증언석으로 달려나와 나에게 폭언을 퍼붓는 모습, 명패를 집어던지는 자신의 모습을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분명히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청문회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했을 터였다. 저녁 7시 55분경 정회에 들어간 회의는 11시에 속개됐지만 정상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증언은 하루를 넘기지 않기로 사전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한동 총무가 와서 더 이상 증언을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왕 증언하기로 한 이상 나의 소신을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에 남은 시간 동안 말할 수 있는 분량의 내용을 추려서 15분 동안 기자들 앞에서 빠르게 읽어 내려갔다. 못다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말했다. 내가 낭독을 끝낸 시간은 자정을 1분 남긴 11시 59분이었다. 나는 곧장 의사당을 나왔다. 의사당 계단에서는 나에게 박수를 보내는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 그리고 보좌관들까지 뒤엉켜 소란스러웠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겨 1990년 1월 1일이 되어 있었다. 1990년대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탄 차는 미명을 가르며 쉬지 않고 백담사로 달렸다. 인적 끊긴 산길을 돌아 올라가는 내내 백담사 계곡은 짙은 어둠에 묻혀 있었다. 3,000배를 올리며 이틀째 철야 기도를 한 아내와 가족, 백담사의 스님들이 나를 맞아주었다. 한잠도 못 잤지만 머리는 아주 맑았다. 국회에 출석해 증언까지 마쳤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이다. 앞으로는 노태우 대통령이 할 일만 남았다. 원상 회복이 되어 내가 연희동으로 돌아가야 하고 장세동 등 50 인사들의 재판이 빨리 종결되어 풀려나야 한다. 이날 낮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국회 증언에 나와주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1월 3일 노태우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하고 오공청산의 종결을 선언했다.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다시 봄을 맞았다. 날이 풀리면서 백담사가 북적이기 시작했다. 국회 증언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위로의 전화를 했던 사람들이 백담 계곡에 눈이 녹고 길이 열리자 얼굴을 보려고 찾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백담사의 몸을 의탁해 2차례의 겨울을 지내면서 나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다. 서암, 월산, 숭산 큰스님 등 전국 각 사찰의 고승대덕들이 찾아와 마음의 양식이 되는 법문을 들려주셨고, 불자들은 우리 내외와 함께 법당에서 예불을 드렸다. 천주교의 지학순 주교님이 우리 내외와 마주 앉아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해 주셨고, 수녀님들이 합창하는 성가가 법당 앞마당에 울려 퍼지기도 했다. 개신교의 김장환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셨고, 교회의 신도들도 단체로 찾아왔다. 백담사 스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다른 종교의 의식까지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덕분이었다. 내가 국회 증언을 마친 후에도 서울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한사에 머물러 있자 지난해 100일 기도가 끝날 때부터 시작된 불자들의 단체 방문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었다.
정성스레 음식을 만들어 와 한 번 들어보라며 권하던 보살들, 악수하러 내민 내 손에 꼬깃꼬깃해진 돈을 꼭 쥐어주며 필요한 데 쓰라고 말씀하시던 할머니, 폭우로 외나무 다리마저 끊기는 날이면 절 옆의 험준한 청룡제를 넘어와 글썽이는 눈으로 우리 내외의 건강을 걱정해주던 고마운 사람들, 비를 맞고 와서 손에 물이 묻었다며 손을 옷에 닦고서야 손을 내밀던 정 많은 아주머니들,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봉고차를 타고 우리가 시야에서 벗어날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던 불자들, 온종일 차로 달려와야 하는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내외를 찾아주던 그 많은 분들의 정성에 가슴이 메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백담사를 찾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설악산 등산을 왔다가 들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는 곳에 산다니까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지 호기심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나의 백담사 생활은 외롭지 않았고 슬프지 않았다. 여름 휴가철이 되자 백담사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단체 손님들이 타고 온 버스는 용대리 주차장을 가득 메웠고 하루 4,000명가량 찾아오던 방문객이 10월에는 5,000명을 넘어서고 어느 날은 8,000명까지 찾아오기도 했다. 절에서는 25인승 미니버스와 봉고차 9대를 렌트해와 방문객들이 주차장과 백담사를 잇는 7km의 계곡길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구름처럼 몰려드는 불자와 방문객들을 보며 반기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용대리의 주민들이었다.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에는 출입 통제 때문에 관광객이 줄었다고 불만이었는데 그 즈음엔 수십 배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장사가 잘 된다며 즐거워한다고 했다. 관광 회사들도 때 아닌 대목을 만나 버스 수요를 대기에 바쁘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단체로 백담사를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불자들이기에 나는 이들과 법당에서 함께 예불을 드린 뒤 인사말을 나누었다. 그러나 그 수가 늘어나고 불교 신도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법당 안에서 예불을 올리는 사람보다 법당 앞마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더 많게 되었다. 이들은 사찰 방문이 목적이 아니고 내 얼굴을 보려고 온 것이어서 대웅전을 한번 들여다본 뒤에는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마당에 모여 있었다. 절 마당에 가득 모여있는 내방객들에게 우리 내외는 나가서 인사를 했다. 그 먼 길을 나를 보기 위해 찾아왔는데 손만 한번 잡아주고 떠나보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일요일이나 휴일에는 방문객들이 더 많아서 쉴 틈이 없었다. 이른 새벽부터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나는 힘든 고행이었지만 제대로 마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이들을 영접했다. 너무나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 내가 용대리의 주차장까지 내려가야 했던 일도 있었다. 그날도 사람들이 타고 온 버스가 용대리의 주차장을 가득 메웠을 만큼 방문객이 많았다. 빗길이 미끄러워 백담사까지 왕복하는 봉고차가 느리게 운행을 해 사람들을 미처 다 태울 수 없었다. 차를 못 탄 사람들은 빗길을 걸어 올라왔다. 저녁이 되어 해가 서산을 넘어가는데도 주차장에 세워둔 버스는 줄어들지를 않았다. 소식을 들은 주지스님은 주차장으로 내려가 방문객들에게 7km가 넘는 밤길을 오가는 것은 무리라면서 백담사까지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서둘러 귀가하도록 부탁드렸다. 그러나 방문객들은 그 먼 길을 왔는데 우리 내외를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는 않겠다면서 자신들이 백담사로 올라가는 대신 우리 내외가 주차장까지 좀 내려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 고맙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내외는 봉고차를 타고 주차장까지 내려갔다. 허리를 깊숙이 숙여 감사의 인사를 하자 그들은 안 보인다고 합창을 했다. 우리는 결국 미끄러운 버스 위로 올라가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만 했다. 그제야 그들은 서둘러 돌아갔다. 백담사에 몰려드는 인파를 보며 용대리 주민들과 관광회사는 반기고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방문객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 몰려든다는 사실이 나를 백담사로 쫓아낸 정치권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던 것이다. 백담사를 찾는 것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치부해버린다 해도 어쨌든 나의 존재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반길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나에 대한 동정적 여론으로 전이되거나 하면 상대적으로 정치권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평생 백담사에 머무를 것이 아닌 이상 하산 시기와 하산 후의 거처 문제가 결정되어야 했다. 나의 백담사 유폐가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었던 만큼 서울로 돌아가는 문제도 어차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자 내가 또 한 번의 겨울을 백담사에서 보낼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되자 언론에서는 너무하다는 민심의 흐름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측도 이러한 여론의 부담을 느끼게 되었는지 사람을 보내겠다는 기별을 보내왔다. 그해 겨울에도 서울로 귀환하지 못하면 다음 해 1월 18일의 나의 회갑을 백담사에서 맞게 되는데 우리의 전통적 정서에 비추어 동정 여론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자신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었다. 청와대나 여당은 백담사 문제를 1991년 상반기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는 있었지만 연희동 복귀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지는 않고 있었다. 내가 연희동으로 돌아와 자리를 잡게 되면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권력이 일부 잠식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대책으로 나를 계속 백담사에 머물러 있게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고민 중에 있었던 것이다. 내가 국회에 나가 증언을 하고 다시 백담사로 돌아온 3주 뒤에 민정당과 민주당, 공화당이 합당을 발표했다. 1991년 1월 22일의 일이었다. 3당은 합당을 발표하면서 온건 중도 보수 세력의 대화합을 위한 합당이라고 설명했다. 뉴스를 지켜본 비서진의 보고를 받고 나는 그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정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은 합당 발표 며칠 전인 1월 16일 통화를 할 때 그 전날이 민정당 창당 기념일이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합당 얘기는 비치지도 않았던 것이다. 생각할 수도 없었던 3당 합당 소식을 전해 듣자 처음에는 느닷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음 순간 섭섭한 마음이 밀려왔다. 민정당의 초대 총재로서 내가 창당한 당이 맥없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심정은 착잡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민정당의 공천을 받아 대통령이 된 사람에 의해 당의 간판을 내리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집권 여당과 야당과의 합당이니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보완이 필요했을 수 있다. 정통 야당임을 내세우던 민주당이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아닌 합당의 형식으로 집권 여당에 편입되는 데 대해 당 안팎의 반발과 비판이 없을 수 없는 만큼 비밀이 유지되어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 합당 사실이 발표된 후 당내 비판 세력이 합당에 동참하지 않고 이탈했다. 사전에 합당 움직임을 알았다면 단지 이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대하거나 상당한 저항을 보여 합당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발표 때까지 보완이 필요했겠지만 당내 논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과 노 대통령이 나한테 이런 반구에 귀뜸도 하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나를 철저히 소외시키고자 했던 본심이 여실히 드러났다. 노태우는 그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민정당을 전두환의 사당인 양 치부하고 아예 명줄을 끊어버린 것이다. 내가 3당 합당을 환영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3당 합당은 민정당이라는 끈으로 이어진 50과 60의 연을 끊는 그야말로 마지막 절연의식이라는 느낌 외에도 3당 합당을 통해 탄생한 새 여당의 앞날이 그리고 내 친구인 노태우의 미래가 결코 순탄하지도 밝지도 못할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다. 민정당이 김종필 씨의 공화당과만 손을 잡았다면 모르겠지만 이질적인 김영삼 씨와 합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얼음과 숯을 섞은 것이어서 그 생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사람의 몸에 조직 적합성이 잃지 않은 장기를 이식하면 거부 반응으로 자칫 생명 자체를 잃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마음을 돌려 애써 이해하고자 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원내 소수파의 대통령으로서 어차피 야당의 협조 없이는 뜻대로 전국을 운영해 갈 수 없는 처지라면 합당이라도 해서 남은
3년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해 보겠다는데 이해 못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닌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전임 대통령, 전임 당 총재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이틀 뒤인 1월 24일 나는 바로 노태우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당시의 합당 세력들은 스스로 구국의 결단이라든가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이라며 자신들의 결정을 합리화했지만 기회주의적 야합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전혀 이질적인 노 대통령과 김영삼 씨로 하여금 서로 손을 맞잡게 한 동의는 그들의 개인적 이력에서 찾는 사람도 있었다. 김영삼 씨와 김대중 씨를 흔히 숙명의 라이벌이라고 한다지만 세간에는 김영삼 씨가 김대중 씨의 이름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김대중 씨는 김영삼 씨에게 사무친 한을 만들어준 존재라는 것이다. 김영삼 씨는 1971년 대선 때에는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 우세를 확신하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2차 투표에서 역전당하는 치욕적 패배를 맛보았다. 제1야당의 당수였던 1988년 총선 때에는 급조된 소수파 야당인 김대중 씨의 평민당에 밀려 제3당의 신세로 전락했다.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절치부심하던 김영삼 씨로서는 3당 합당을 통해 김대중 씨에게 한 방 먹이는 쾌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또 노 대통령으로서는 평생을 내 뒤만 따라다니면서 나를 뛰어넘어 보지 못하다가 3당 합당을 통해 비로소 나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니까 3당 합당의 정치적 함의가 무엇이건 간에 노 대통령이나 김영삼 씨로서는 개인적 한풀이가 됐다는 얘기다. 훗날 알려지기로는 평민당의 김대중 씨도 당초 합당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했는데 합당 발표 후 비민주적, 반민족적, 반역사적이라고 비판했다. 3당 합당은 선거를 통해 국민이 만들어준 정치 지형을 자의적으로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호남의 고립을 가져왔다. 이로 인한 지역 간 불화와 반목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민족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불길한 예감은 잘 들어맞는다는 말처럼 3당 합당으로 생겨난 민자당은 당내 이질적 세력 간의 알력과 갈등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고 얼마 못 가 합당 협상 과정에서의 내각제 밀약이 폭로되고 합의 파기 여부를 놓고 자중질환을 벌이다 탈당 사태를 빚기도 했다. 당의 진로가 순탄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걱정했던 대로 노 대통령은 끝내 당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퇴임 후에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구속되는 수모와 치욕을 당했다. 1991년은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였다. 정치인이 집권을 위해 뛰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시비할 수 없다. 더욱이 평생을 오로지 대통령이 되겠다는 집념으로 살아온 삼 김씨들에게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은 건곤일척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하는 절박한 기회였을 것이다. 삼 김씨에게 민주화란 곧 자신의 집권을 의미했고 따라서 자신들의 집권 전략과 연관이 적은 문제에까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일은 없었다. 내가 언제까지 백담사에 머물러 있느냐, 하산하게 된다면 어디로 가서 살게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보다는 3당 합당의 폭풍을 극복하는 데 모든 신경이 집중되었을 것이다. 나의 하산 문제는 청와대의 진심이 무엇인가에 따라 나의 연희동 귀환을 어떤 묘수로 막을 것인가 하는 데 집착하고 있는 노 대통령 측의 태도 변화에 따라 결정될 문제였다. 내가 그들의 희망대로 외국으로 망명하거나 제3의 장소로 다시 한번 유폐의 길을 떠나주면 그들로서는 큰 짐을 벗게 될 터였다. 그러나 나는 청와대가 요구하는 그 어떤 선택도 거부했다. 3당 합당이 이뤄지기 전의 민정당도 나의 하산과 연희동 복귀에 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없었지만 김영삼 씨의 민주당 세력과 합친 민자당 내의 사정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김영삼 씨는 합당 발표 후
20일 정도 지난 2월 13일 관훈 클럽의 토론회에서 연희동 귀환은 안 된다고 못 받고 있었다. 백담사 유폐를 끝내는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내가 국회 증언을 마치고 백담사로 돌아온 뒤인 1월 17일 청와대의 홍성철 비서실장과 정구영 민정수석이 노태우 대통령의 심부름으로 나를 찾아왔다. 60회 생일을 맞은 나에게 선물과 축하 인사를 전했지만 내가 연희동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주겠다는 얘기는 물론 하산 문제 자체에 관해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았다. 아예 관심 밖의 일이라는 태도였다. 내가 연희동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했다. 1988년 11월 백담사로 오면서 발표했던 성명에서 나는 연희동 집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밝혔었다. 그때 청와대 측은 오공청산 문제가 일단락되면 내가 다시 연희동으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그리고 1989년 12월 여야 4당 영수회담의 합의사항인 오공청산 문제는 나의 국회 증언으로 종결되었다. 이제 남은 일은 정부가 연희동 사저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일뿐이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었던 것이다. 날이 풀리면서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연희동 귀환 문제도 기약 없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담사 생활에 대한 나 스스로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둘 필요가 있었다. 언제까지 백담사 유폐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예상도 해봐야 하고 하산은 어떤 방법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하고 또 방문객들 맞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했다. 우선 나는 3월 22일 정구영 수석을 통해 노태우 대통령에게 다음 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형님 전 귀환을 석탄일 특사로 석방해주고 정부의 처리를 일임한 연희동 집을 원상 회복시킨다는 방침을 임시국회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아내가 연희동을 내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직전인 6월 3일 그리고 직후인 9일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진전된 내용은 없었다. 이현택 총무처 장관은 7월 6일 국회에서 연희동 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연희동 사저는 지난 1969년 구입해서 20여 년간 살았던 거처인점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취지로 보아 정부가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 그로부터 6일 뒤인 7월 12일 국회 50특위가 보고서 채택을 의결함으로써 3년간 활동해온 50특위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결심만 있으면 나의 연희동 귀환은 해결될 계제를 맞은 셈이었다. 그런데 청와대 측은 연희동 사저를 나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방침을 국회에서 공식으로 밝혀놓고서도 정작 나의 연희동 귀환에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제3의 장소를 거쳤다가 가야지 백담사에서 내려와 연희동으로 곧장 가는 것은 여론의 반대에 부딪힐 거라는 이유였다. 학생들의 시위가 우려되고 화염병 공격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외나 제3의 장소로 가라는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자 육공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나에게 사용했던 압박카드를 또다시 들고 나왔다. 굳이 연희동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이후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겠다는 협박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무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였다. 그런 가운데 일부 신문이 민자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청와대 측은 백담사 측에 연희동으로 돌아올 경우 지금까지 베풀어준 신변 보장을 중단할 것이라는 방침을 이미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8월 11일의 일이었다. 그 일주일 뒤인 8월 17일에는 나의 처남을 다시 구속했다. 나에게 낙향을 강권하던 1988년 11월 내가 청와대의 요구를 선뜻 따르지 않자 처남을 기소시켰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며 다시 법정 구속해버린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었다고는 하지만 같은 일로 2번씩이나 그것도 법정에서 구속한 것은 그 시기의
민감성에 비춰볼 때 보복적 조치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충격을 받으신 장모님은 지병인 심부정맥이 악화되어 입원하셨다. 이 일을 겪으며 나는 이제 더 이상 노태우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의 도움을 받아 거처를 옮기지는 않겠다고 결심했다. 추석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27일 정구영 민정수석이 노태우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찾아왔다. 금추에는 꼭 하산하 씨와 가까운 곳에서 서로가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해 마지 않습니다. 고 적혀 있었다. 한마디로 연희동이 아닌 제3의 장소로 가라는 얘기였다. 정구영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나의 하산 문제에 결론을 내기 위해 찾아온 것인 만큼 나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두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다짐하듯이 얘기했다. 무슨 목적이 있어 나를 제3의 장소로 보내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나는 그동안 청와대 측의 모든 요구를 들어줬다. 1988년 4월 레이건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에 갔다가 동생 전경환의 비리 의혹 등으로 시끄러워지자 서둘러 돌아오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라고 해서 했고 원로회의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했다. 그리고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11월 23일에는 사과, 재산 헌납, 낙향 요구 등 육공 측이 요구한 모든 것을 받아들여 이곳 백담사에서 2년째 유폐 생활을 하고 있다. 2, 3개월만 나가 계시면 야당과 협조해 정치적으로 오공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육공 측은 여소야대 정국이라 어쩔 수 없다며 국회 증언까지 요구했다. 그때 노 대통령은 나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 증언만 하면 오공청산이 끝나게 되고 연희동으로의 복귀도 가능해진다고 나를 설득했었다. 그런데 1989년 12월 31일 나의 국회 출석 증언으로 오공청산도 정치적으로 마무리되고 3당 합당마저 성사돼 전국 운영의 주도권도 거머쥐게 된 마당에 노 대통령이 무슨 목적으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3의 장소로 가라는 압력만 계속 넣고 있으니 납득이 되겠는가. 정 그렇게 육공 측이 약속을 어기고 제3의 장소만 고집한다면 나는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정구영 수석이 다녀간 뒤에도 청와대는 내가 연희동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뜻을 버리지 않고 장기 해외여행이니 제3의 장소니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때마다 겉으로 내건 이유는 나의 연희동 비환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 때문이라는 것이었지만 내가 연희동에 돌아가 다시 자리를 잡으면 육공정부에 실망하고 불만이 쌓여가는 친여 세력이 나를 구심점으로 결집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로 언론 매체들은 육공 들어 찬밥 신세가 됐던 오공 세력이 재기를 위한 몸짓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적도 있었다. 신당 창당을 위해 암중모색 중인 오공 세력으로는 백담사를 자주 찾는 나의 측근 참모들 민우회, 민정동 우회 등이라는 분석 기사도 실었다. 그런 가운데 백담사에서 세 번째 겨울을 맞으며 라는 제목의 아내의 수기가 10월 말 언론에 보도되면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일은 뜻하지 않게 나의 서울 귀환 문제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 수기에는 100일 기도를 마친 후 스님들과 함께 올랐던 개청봉 산행에 관한 얘기에서부터 2년 1개월 8일간 체류했던 백담사 생활의 기록들이 오롯이 적혀 있었다. 앞서 내가 한 얘기들과 중복된 내용들이 있지만 2년여에 걸친 우리 내외의 백담사 체류기이기도 해 수기 전문을 옮겼다.